메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벌써 일요일이 되었어요. 주말이 요즘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작업하는 거,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세팅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지치지 않게, 그리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루틴을 만들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이제 한번 루틴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루틴 빠지면 안 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독서를 시작하는데 당신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다.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읽고 그다음 말의 품격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읽으면 뭔가 내가 지금 유튜브 작업하는 그곳으로부터 좀 휴식하는 느낌? 이런 부분들도 있고, 확실히 참 이 루틴이 된 게 좋은 게 운동하는 시간, 그리고 책을 읽는 시간, 이게 어떻게 보면 루틴이 되기 전에는 목이 아프네요. 루틴이 되기 전에는 좀 약간 작업, 일, 숙제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휴식 시간이 된다는 거,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완전히 진짜 기술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지난 2주 동안. 그래도 그 모든 시간을 완전히 갈아 넣는다 그러죠. 진짜 갈아 넣었어요. 진짜 that's why that's grind, right? That's really grindy. 그래가지고 좀 많이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말하는 실력이 많이 줄었어요. 루틴을 안 하다 보니까. 목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인가요? 장족의 발전 맞나요? 장족, 한국말 장족 맞나? 오케이, 기하급수 dramatically 이렇게 진짜로 실력이 향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말하기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찬찬하게 차분히 루틴을 찾아가면 되니까, 이제 예전에 있던 루틴 절대적으로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작업하고 있는 그 루틴을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렇게 조금 첨부를 하면서 ingrained.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실력이 많이 줄었네요. 이렇게 진짜 한국말이든 영어든 안 쓰면 주니까 참, 이 습관의 힘이라는 거,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꾸준함의 힘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책 읽으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책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 당신, 오늘 하루도 기대감으로 가득한 첫걸음을 내디뎠길 바랍니다. 아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침이란 새로운 나로 태어난 거죠. 어제보다 성장했나? 그러면 나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당신은 어제보다 성장했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어제보다 성장했어요. 왜? 어제 여러 가지 기술도 익히고 AI과 좀 더 친해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책도 읽었고, 그리고 나에게 편지도 썼고, 그쵸? 그랬으니까 당연히 성장을 했으니까 좀 더 성장한 나, 좀 더 나를 흠모하는 나로, 나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 나를 맞이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란 어떤 의미일까? 나는 30살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아침에 대해 사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해보니 20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아침을 맞이했었다. 그쵸, 직업생활을 하게 되고 이러면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학교는 뭐 워낙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일어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또 미라클 모닝을 불과 한 4주 전에 했었잖아요. 저랑 맞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기분도 안 좋고 몸이 받아주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예전에 과거에 진짜 오랜 예전 과거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을 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많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이란 좋은 의미보다는 불편한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쵸? 자, 공자는 아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자. 아침에 대해 이상하게 공자와 소크라티스, 그 소크라테스와 뭔가 이렇게 조금 비슷한 것 같이 기분이 갑자기 오늘 드는 느낌이. 네, 어쨌든 일생의 계획은 젊은 시절에 달려있다. 오케이.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달려있다.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이건 아닌데. 늙으면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성숙하고 더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습득력도 훨씬 더 빨라지고. 그리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게 된다. 공자의 가르쳐를 우리는 공자님의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가르침은 시루떡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 그 시루떡이 여기 정말 좋아하는 그 가르침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꼭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젊어서 배우지 않아도 늙어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젊을 때는 조금 하고 싶은 일을 좀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배우고 싶으면 배워도 되고, 근데 꼭 젊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40 이후부터 50 이후부터 배움이 진짜 배움이고 40 이후부터 모으는 돈이 벌어들이는 돈이 진짜 내 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말하는 게 괜찮아요. 자,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공자의 말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 아침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 아침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아침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거. 미라클 모닝으로 아침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과도한 기상으로 오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잠을 자지 않은 상태로 오전을 보낼 뿐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아침은 그날의 업무, 성과, 건강, 마인드, 감정 등 전반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아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남은 하루를 그 어떤 때보다 값지게 보내고 싶다면 아래 지침을 참고해 봅시다. 좋아하는 음악에 온전히 집중해서 외부 소음을 잠시 차단해 보기.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책을 읽을 때 트는 똑같은 음악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내 뇌가 지금 독서할 시간이구나 라는, 또 내 루틴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바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늘 마무리해야 하는 세 가지 목표를 적어보기. 저는 진짜 지난 2주 동안을 생각하면 하루 동안 마무리해야 될 게 거의 20개도 넘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 가지 그 기술들, 막 채널 개설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이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20개 이상 적었는데 다 했어. 진짜 엄청난 집중도와 몰입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막 잘 때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거의 못 쉴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어제 잠은 잘 잘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뇌가 완전히 refresh, refreshed. 상쾌 아닌데 내가 완전히
refreshed. 회복은 힐인데, 참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내가 refresh 됐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은 또 뭐냐면은, 사실 아침의 질은 그날 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내가 어떤 잠을 잤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한 긍정의 메시지를 메모장에 적어보기. 이건 뭐 매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감사한 5가지를 적어보기. 네, 감사 노트도 매일 하고 있고요. 5분 동안 스마트폰 전원을 꺼보기. 저는 사실 스마트폰 전원이 매일 꺼져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잡지를 않아요, 일단은. 이게 이제 뭐 그냥 생활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하는 것과 컴퓨터, 그리고 내가 작업하는 그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거, 이런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노트북은 뭐 책을 읽는 거, 어떠한 노트북은 작업하는 거, 어떠한 노트북은 뭐 하루 계획하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기존의 습관과 루틴에서 벗어나 집중하고 몰입하는 순간을 만들다 보면 하루가 더 유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쵸? 갑자기 또 딴 생각하고 있죠, 아이린님? 기존의 습관과 루틴에서 벗어나 집중하고 몰입하는 순간을 만들다 보면 하루가 더 유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침 시간을 통해 일어나는 그 작은 변화가 결국은 큰 변화로 이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만족스러웠던 하루를 보낸 적이 언제였던가.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이린님, 진짜 나는 아이린님한테 진짜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지? 너무 진짜 2주 동안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모든 걸 다 세팅하는 게, 이런 개인적인 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채널 6개 개설하고, 그리고 AI에 대해서, 뭐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거의 진짜 2주 동안 거기에 이제 빠져서 다 세팅해 놓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만족스럽다라는 것도 표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린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이제 다 세팅을 해놓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루틴으로 만들어 가려는 아이린님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아이린님이 나라서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보낸 그 아침을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낸 그런 적이 없어서 저는 이제는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한번 볼까요? 올림픽 여사상 유일무이하게 8개 금메달을 석권했으며 심지어 2대회 연속으로 해낸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스프, 이분은 동기부여책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지는 사실은 잘 몰라. 근데 동기부여책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고요.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레이스를 펼쳐는 수영 종목상 그의 장애는 치명적이었지만 이와 같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는 그가 했던 인터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요. 날짜도 몰라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물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해야 좀 미쳐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행복했을까? 제가 지난 2주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단 10분도 못 쉬면서 밥 먹을 때도 계속 그 AI 프로그램과 관련된, 편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가장 필요한 거, 지혜의 근본은 중용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물에만 들어가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여러 가지 기술도 AI도 익히면서, 그리고 그거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수동적인 책도 읽으면서, 그리고 내 뇌를
그러니까 내가 AI에 완전히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런 책을 읽지 않으면 AI에 완전히 통제될 거예요. 근데 나의 기본적인 생각과 신념, 가치관들을 지키면서 AI는 나를 보조하는 그 장치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물에 들어가 있었다.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좀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 중량이 중요하다.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이제는 쉬기 연습이에요. 안 쉬어지니까요. 루틴도 매일 하면서 제가 하는 게 있잖아요. 운동을 쉬는 날 항상 저에게 칭찬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해의 가장 운동의 큰 목적은 휴식을 한다. 지금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휴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오랫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몸을 만드는데도 건강적으로, 체력적으로도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조금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불과 이틀 전에 이제 헬스장 가서도 제가 또 너무 오래간만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버트레이닝 해가지고 어제 몸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 컨디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운동을 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냉소적인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건 저의 가치관인 거고요.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그들만의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나에게 이제 대입을 하거나 적용을 했을 때는 나는 좀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지, 이분이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마이클 펠프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도전하는 자세와 인내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문을 열 수 없으며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선 수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현재 어떤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까? 혹시 그 도전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도전을 회피한다면 작은 성공조차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그 과정에서 발전을 가지는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펠프스보다 대단한 것일지도 아니면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한 것이라면 어떤가? 제가 오랫동안 루틴을 안 하면서 책을 안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의 구조라던가 저에게 가장 적합한 목소리와 목소리 톤을 낼 수 있던 입의 그 구조와 위치가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허물어졌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은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꼭 금메달 16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직면한 도전을 피하지 말고 불도저처럼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탁월함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입니다. 벽이라 생각했던 것이 문이 될 수도 있고 나가지 말아야 할 선이 어쩌면 출발선일 수도 있습니다.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시도해야만 당신이 몰랐던 나의 잠재력을 알 수 있다. 좋은 내용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조금 가슴에 탁 와닿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떨리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 뻔한 얘기. 근데 우리 인생의 진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뻔한 것을 꾸준히 해내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 말의 품격, 배철연님 말고는 말의 품격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에 말의 품격 재밌는 것 같아요. 둔감역에서 저는 진짜 한번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번 어제 읽었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이라이트 부분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뒷말 동감력. 책 좀 생각보다 많이 읽었나봐요. 타인이 지은 말이 감옥에 갇혀서는 안됩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나세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칼에 베인 상처는 바로 앓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진리에 가깝습니다. 날카로운 그 언어의 창이 우리를 겨눌 때 촉수를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외부적 자극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무덤덤하게 임해야 할까요? 본인이 어떤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지를 자각하고 적절히 둔감하게 대처하려면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둔감력은 무신경이 아닌 보건력에 가깝습니다. 이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목에 있는 그 근육들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잖아요. 자꾸 하잖아요, 목소리 낼 때.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루틴을 안 하다 보니까 목에 지금 근육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가 원하는 그 최적의 목소리를 지금 낼 수가 없어요. 그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루틴의 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타인의 말에 쉽게 낙담하지 않고 가벼운 실책에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을 고수하는 그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로 둔감력입니다. 신념과 철학, 자신이 고수하는 신념과 철학. 저 닭은 아무리 덩치가 큰 닭이 덮여도 허점을 보이거나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하던 닭은 제풀에 지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싸움 자체를 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해 버리는 셈이지요. 아, 죄송해요.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 제가 복근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목으로 소리를 내서 이렇게 목이 아픈 거예요. 읽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일단은 꿀물을 책 읽고 나서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적절한 위험함을 유지하면서 남보다 유연하게 말하는 목괴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오히려 큰 즐거움이 느낍니다. 시선, 주변에 맞닥뜨리는 그 사건과 현상 모두가 학문 수양의 원천이 된다. 유관이 아니라 심한을 부릅들 수 있다. 뒷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말을 의미하는 한자, 언에는 묘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2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하고 비로소 그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격.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듯 말에게는 나름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품이다. 언격이 아니라 언품. 언품이라는 단어가 정말 제가 배운 게 좋은 것 같아요.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습니다. 모시고 던진 그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말은 품성입니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관계는 오묘합니다. 둘은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동은 말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말은 행동과 부합할 때 비로소 온기를 얻습니다. 행동은 말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말과 행동의 관계는 오묘합니다. 지금 딴 생각했죠? 말과 행동의 관계는 오묘하다. 말과 행동. 지금 계속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딴 생각이 들 때가 집중? 몰입으로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사실은 또 여러가지 아이디어도 떠오르면서
말과 행동의 관계는 오묘합니다. 둘은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동은 말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행동은 말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말은 행동과 부합할 때 비로소 온기를 얻습니다. 언행이 일치할 때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강인한 생명을 얻습니다. 상대방 마음에 더 깊이 더 깊숙이 번집니다. 내가 말한 것은 오늘 다 책임진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내 말에 책임을 지면서 살았던가. 이런 것들. 행동이 부합하지 않은 말은 그냥 헛소리일 뿐이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가운데 대략 80%가 시각에 의한 것입니다.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단순히 그 청각적 정보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시각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상대방을 파악합니다. 시각적 정보, 내가 말할 때 태도, 시선, 눈빛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본질,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본질. 독서노트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제는 많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책 말을 하기 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은 모두 책임진다는 각오로 한마디 한마디 5. 진중하게 해야 한다. 나는 그동안 살면서 내가 내뱉은 말에 얼마나 많이 책임지며 살았던가. 나는 그동안 내가 했던 말이 나의 행동과 얼마나 많이 부합했을까.
부끄러운 과거의 나를 과거에 미숙했던 내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만큼 과거보다 성숙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내뱉을 그 많은 말들이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헛소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해보라. 과연 이 말이 침묵보다 나은가? 이렇게 독서노트를 하니까 나중에 또 안 해도 되고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 본질이라는 단어도 전 정말 좋아해요, 본질. 이 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나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 본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고 약간 항상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제목 그리고 각 그 챕터가 한국말로 뭘까요? 문단 아닌데 각 챕터 각 챕터에 특히나 목차를 볼 때도 약간 설레임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자는 과연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어떤 시각으로 이야기를 써내리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본질. 쉽게 섞이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 쉽게 섞이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 그쵸? 쉽게 섞이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나의 이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신념과 철학은 쉽게 섞일 수도 없고 쉽게 사라지지도 않죠. 그렇죠. 맞아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레요. 너무 기분, 오. 책이 진짜 이래서 좋은 거예요. 너무 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곡과 숙정이는 겉모양이 비슷해서 평소에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런가요? 추수절에 선선한 가을바람이 들판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알곡과 축정이의 명암이 엇갈립니다. 바람은 속이 빈 축정이를 날려버리지만 가을볕에 잘 여문 알곡은 들판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제야 들판의 혼돈은 정리가 됩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잠시 한때 뒤엉켜 지낼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서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말의 본질도 매일 일반입니다. 와, 제가 이렇게 본질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말의 본질은 무엇인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게 좀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내가 이 제목, 이 단어 이것만 딱 읽어서 약간 내가 생각한 걸 추측했을 때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나올 때 이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집단 편향 같은
집단의 힘, 나와 이렇게 같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집단에 뭐라 그러죠?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belong. 속해 있구나 라는 좀 이런 안정감, 이런 걸 카탈리스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말의 본질도 매일반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은 언젠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렇죠. 그걸 내가 감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감출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제2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척 하는 거, 이거는 뭐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본성과 본질, 본성,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성질, 본성, 그리고 본질은 조금 그 본성에다가 내가 또 자라면서 후천적으로 조금 습득하거나 훈련되거나 인그레인 뭐라 그럴까요? 나에게 스며들다 얘기하잖아요. 스며들다. 그런 스며든 본질, 이건 다 본성과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 같은 것은 다른 것과 잘 섞이지는 않습니다. 쉽게 으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것은 세월의 풍화와 침식을 견뎌낸다. 진실한 것은 세월의 풍화와 침식을 견뎌낸다. 진실한 것, 진실은 꼭 밝혀진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랑과 말의 본질도 매일반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은 언젠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쵸? 본성과 본질, 진심 같은 것은 다른 것과 잘 뒤섞이지 않습니다. 쉽게 으깨어지거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진실한 것은 세월의 풍화와 침식을 잘 견뎌냅니다. 이러한 진리를 그대로 스크린에 옮긴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킹스 스피치입니다. 킹스 스피치? 영화에는 심하게 말을 다듬는 왕조지 6세가 등장합니다. 자, 쭉쭉쭉쭉 오므려진 입술 겨울별의 먹구멍에 새겨진 단어를 힘겹게 뱉어보지만 말에 힘이 실리지 않으므로 연설 내용이 대중의 가슴까지 당도할 리가 없습니다. 말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속에서 밀쳐내말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조지 6세는 괴짜 언어학자 박사를 만나러 가게 되고요. 차분히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세요. 전 국민에게 전하는 연설을, 그것도 정쟁 참전 선언을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라니. 하지만 그 당부의 무게와 울림이 범상치 않습니다. 로그 박사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한 명의 친구에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수천만 대중에게도 진심을 전할 수 있을 것. 오늘 가르침 저 할 거 다 했어요. 이 책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거라면,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제가 발표할 일이 많잖아요. 학교에 가니까 학교 수업할 때 이제 발표할 일이 많은데, 발표를 하다 보면 한 1, 2분 지나다 보면 엄청나게 갑자기,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좀 떨지 말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 왜 내가 매일 이렇게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쓸 때 하는 것과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것처럼 편안하게 할 수 없을까? 이게 항상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차분히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세요. 한 명의 친구에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수천만 대중에게도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발표를 할 때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편지 쓸 때 얘기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얻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매일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진짜 경험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다. 그 답변을 얻었을 때 정말 제가 그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는 내가 조금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려면 항상 내가 나에게 얘기하듯이 내가 나에게 얘기할 때 아이리님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 편안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답변이에요. 다시 이거를 지우고 이거는 독서 노트를 이미 했지만 이거는 마음을 한 번 더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생각으로 의미에서 독서 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자 로그의 좋은 덕분인지 조지 육세는 침착하게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화술과 합법이 아닌 참된 마음이 담긴 왕의 목소리는 화술과 합법이 아닌 너무 좋아 진짜. 사실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연애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화술과 합법이 아닌 참된 마음이 담긴 그 마음의 목소리를 전파를 타고 영국 전역으로 퍼져 국민의 귀로 흘러들어갑니다. 조지 6세 음성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 됩니다. 침착하게 연수를 마무리했고 화술과 합법이 아닌 이 부분이 너무 진짜 좋지 않나요? 화술과 합법이 아닌 참된 마음. 나도 어떻게 보면은 발표를 할 때 약간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고 목소리가 떨리고 이런 것도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때 너무 긴장이 돼서 그 왜 긴장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영화는 언어와 말재간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시각에 통렬한 어퍼컷을 날린다. 언어와 말재간 그쵸. 우리 사회는 남보다 말을 잘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좋은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 한다는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게 그냥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좀 더 흠모하는 저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대화를 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좀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장 큰 목표는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이죠. 근데 뭐 이렇게 강박관념 중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매끄러운 발음으로 화려한 입담을 선보이거나 인문학적 내국에 세련된 동작을 곁들이면 말씨가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추앙받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화술과 합법이 아닌 참된 마음이 담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듣는 이의 달팽이 간간에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재간에 말 잘하는 사람의 능력인 양 간주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남을 웃겨야 한다는 강박감은 막말을 낳고 무조건 튀어야 한다는 조바심은 망언으로 이어집니다.
말의 품격에 대한 고민은 잘게 부스러지고 사방으로 흩날려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이게 발표는 아니지만 그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말실수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후회도 하게 되고 또 성찰을 하게 되고. 공자는 논어, 위령공 편을 통해서 사달이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말과 문장은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무작정 현란하게 말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말 속에 담아야 할 본질적인 내용을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고수, 하수, 무작정 현란한 말에만 몰두한다. 제가 이게 지금 읽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동기부여 뒤집기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제가 그분이 진짜 현란하게 말을 해요. 현란하게 말을 하는 게, 그분의 목소리에서 어떤 긴장감이라던가 공격적인 부분, 비안정적인 부분은 전혀 느끼지 않지만 정말 안정적인데,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너무나 현란하게 표현을 해서 제가 정말 놀라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분이 딱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킹스 스피치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화는 동시대를 살았던 두 인물의 엄품을 극명하게 대비합니다. 한 명은 파시즘의 피폐 강기로 독일을 어둡게 물들인 아돌프 히틀러, 다른 한 명은 앞서 소개한 말더듬이 왕조지 6세입니다. 두 사람의 어법은 극과 극입니다. 히틀러는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말에 성찬을 쏟아내는 다변과 달변의 소유자이다. 반면 조지 육세는 세련되지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누가 더 뛰어난 언어를 구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하면서 조금 후련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있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면이 낫느냐 이런 것보다도 내 목소리가 세련되지 않다면, 내 목소리가 조금 격양되어 있고 공격적이라면 훈련을 통해서 좀 다듬으면 어떨까.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내 진심을 담고 있는가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만화입니다. 인류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고 말과 말 사이의 진심을 심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을 우위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맞죠? 이 말은 맞죠? 타인을 향해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행위는 만인이 고민하는 숙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혹자는 상대의 표를 찔러야 한다는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혹자는 누군가의 합법과 말투를 무작정 따라하다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치. 합법과 말투를 따라하고, 말의 비법은 없습니다. 평범한 방법만 존재할 뿐입니다.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저 소중한 사람과 나눈 대화를 차분히 복귀하고, 복귀하는 게 상처낸다는 뜻인가요? 복귀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오케이, 복귀하고 자신의 말이 그러한 궤적을 틈틈이 점검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합법을 찾고 꾸준히 언품을 다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합법을 찾고 꾸준히 언품을 너무 좋다. 제가 지금 해왔던 일이잖아요. 나에게 어울리는 합법. 계속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이럴 땐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소리가 약간 격양되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언품을 가다듬는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하는 기술만으로도 당신의 진심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그 기술만으로 나의 진심,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할 때도 항상 내 진심이 들어가 있는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나의 진심, 이런 진심과 진정성, 진짜 아이리님 지금 현재는 조금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게 중요한데 진심과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진심과 진정성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독서노트 작성하고 어떤 걸로 해볼까요? 요거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요. 이제 하고 나서 원서 읽고, 그리고 또 오늘 새로운 나의 친구가 도착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죠. 독서노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참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그저 소중한 사람과 나눈 대화를 차분히 복기하고 자신의 말이 그려낸 궤적을 틈틈이 점검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그 화법을 찾고 꾸준히 언품을 가다듬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분히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세요. 한 명의 친구에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도 수천만 대중에게도 진심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기술을 부르지 않는 것이다. 기술 라는 가르침을 항상 인지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대화에서 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 왜 이렇게 긴장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나에게 얘기하듯이, 나와 대화하듯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일까? 오랫동안 고민해왔지만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히면서 해소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서야 이 책을 읽고 큰 가르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때 나의 진심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기술을 부리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표를 할 때나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나와 대화하듯이 나에게 대화하듯이 진심을 담아서 그렇지만 편안하게 차분하게 말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떨리기 시작하면 나에게 반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얘기하듯이 진심을 담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니? 아니면 기술을 부리는 것이니? 라고요. 항상 진심과 진정성을 다해 진심 나에게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오늘 뱉은 모든 말에는 책임을 진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스럽게 조각해 나가도록 수련해야겠습니다. 네, 됐어요. 아이리님 수고했어요. 독서노트 이렇게 잘 했고요. 자, 이제 너무 또 알죠? 어제 너무 좀 힘들게 해가지고 힘들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독서노트 그만하고 우리는 또 다음 루틴 해보도록 할게요.